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야, 좀 이상하다. 지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니까 타미플도 한번 투여해봐요. 바이러스? 무슨 뭐 내 동생이 코피트야? 교수님, 모든 병원에서 유사 환자가 접수됐답니다. 절차 생략하고 바로 보고하세요. 격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신종 전염병 위험 등급을 심각으로 격상하고 감염자들이잖아. 다시 나중에. 우리씨 의사 아니에요? 치료법이 없어요. 왜 저 안에 사람들만 생각하십니까? 국민 서울에도 감염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로 갑시다. 항체를 가진 아이가 확실합니까? 네, 당장 폭격을 멈춰야 합니다. 저 아이의 항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야? 장관님, 수방사 연결하세요. 알겠습니다. 수도방 사령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 직권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연결됐습니다. 수방사령관님, 대통령입니다. 수방사령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대공 미사일 발사 준비하세요. 분당 상공에 전투기 추단하면 바로 격추합니다. This is unacceptable. You have no authority to countermand my order. Those people, they are my people. Sir, I officially demand you withdraw your order. Mr. Schneider, I officially warn you. I will shoot them down. Mission aborted. All birds return to the bird farm. 미사일 발사를 중지합니다. 분당 시민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압 작전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안심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 주십시오. 즉시 구조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나 눈물 나 지금 눈물이 날라 그래. 우리가 너무 감동해서 아유. 타이틀을 외쳐야 되는데. 예, 잊어버렸어요. 예. 함께 외치죠. 맛있는 제가 맛있는 수다가 아니라 예,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 드립니다. 김성수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 박수. 방금 이제 역할을 했지만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한 배우 이름 뭐 차인표 씨. 차인표 씨. 너무 감동이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치. 영어가 막 갑자기 나오고,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본 영상은 바로 감기. 영화 감기. 2013년도에 개봉됐었죠. 320만 모았는데, 똔똔밖에 못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그때는 굉장히 평점도 안 좋았어. 이런 황당무계한 영화가 어딨어? 근데 이게 현실화된 거야? 감기는 무슨 전작권이 나오고 왜 이래?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성지순례 중입니다. 감기 영화가 있는 페이지에 가서 지금 댓글들 달고 평점들 올라가서 지금 원래는 6.23 요게 머물러 있던 평점이 7점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아주 그 소름 끼치도록 예언을 했다. 실제로 평택에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분당 치고 올라와서
예, 강남에 진입하려고 그러니까 막 막고 막 이랬던 거, 그랬어요. 진압을 맞아요, 막고 뭐 이랬던 거. 근데 이제 강남이 다 뚫렸다는 거, 현실에서는. 강남 시민도 별거 아니라는 거, 이번에 확인을 한 거죠. 아니, 뭐, 강남 시민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미는 예, 아니고요. 그런 의미 전혀 아니고, 예. 뭐, 감기 앞에서는 강남이고 분당이고 상관이 없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졌다는 거죠. 예. 그만큼 지금 정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지, 실제로 국민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대통령도 없고, 네. 한번 연기해봐요.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멋지잖아요. 멋있는데? 예. 자, 이 지금 메르스 사태. 난 안 된다. 자,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메르스 환자가 122명. 예. 122명의 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바로 직전에 나왔어요. 바로 직전에 한 분 더 돌아가셨어요. 10명째 10명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 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0명이나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도대체 지금 방역본부, 질병관리대책본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아직까지도 정보는 100% 공유가 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만 해도 대책본부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리핑 시간에 취재진들이 굉장히 볼멘 소리로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죠.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왜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환자들의 번호까지도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그 환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병원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게 100% 공개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35번 환자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35번 환자는 뭐냐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랑 같이 싸웠던 그 젊은 의사입니다. 네. 그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이제 슈퍼 복균자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뭐냐면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진료를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염된 모르는 사람들이 잠복기 2주. 그래서 최대 해보니까 10일, 바로 내일. 이때까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기죠. 이거 지나면 좀 나은데. 근데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오늘 오전까지였어요. 예. 왜냐하면 오늘 외래에서 감염된 환자가 나왔습니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에 갔다가 외래 진료를 했는데 감염이 됐어요. 응급실에 가지 않았어요. 안 왔어. 그래서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게 응급실 쪽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나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해명이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얼마나 위중한 상황이냐면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56살 먹은 환자가 지금 사망을 했어요. 오늘.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임산부 한 분이 확진 판정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외래 환자 중에서 지금 감염된 사람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아직까지도 치사율은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환자가 죽은 사람 지금 56살이면 비교적 젊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병증이 이전에 있었겠지만 자 이런 사람이 또 죽음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른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임산부가 감염이 됐으면 진짜 걱정이야. 지금 이게 태아도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임산부는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대증요법이 뭐냐면요. 증세에 대응해서 증세를 완화시키는 요법을 통칭해서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약 사 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니라 사실은 대증요법을 위한 약이죠. 콧물 나면 콧물 그치고, 그리고 이제 기침 나면 기침 그치게 하는 알러지 약들, 이런 약들을 먹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몸이 스스로 낫게 만드는 게 이게 대증요법이에요. 근데 임산부는 약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증요법을 할 때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열이 올라가면은 차가운 물수건 대고, 그 다음에 기침 나면은 기침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글쎄 말이야. 쓸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건 따뜻한 차 마시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대증요법이라고 임산부한테 얘기하는 건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고 할 게 없다. 스스로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기도하라는 건가? 예. 근데 무슨 마치 거기다 대고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겠다?
참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엄청난 새로운 치료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말 되게 사람들이. 잘한다. 대증요법이라는 거 새로 만들어낸 줄 알겠네. 참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임산부가 이제 태아까지 감염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봐야 되는 거죠. 태아까지 감염된다. 이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다행히 이분이 만삭을 앞두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맞아요. 이제 혹시라도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의심스럽다면 제왕절개를 통해서 이제 애는 인큐베이터에 놓고 이제 어머니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자료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사태가 지금은 다행히 굉장히 양호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객담이 나오지 않을 정도. 다시 말해서 뭐 기침이나 가래가 끓지 않는 이런 맞아요. 정도니까 지금 그나마 좀 안심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하나가 새롭게 벌어진 상황이고 이 외래 환자 감염은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그 감염이 되고 이걸 어디다 퍼뜨렸는지 그 경로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외래 환자가 감염이 됐다는 것은 두 가지가 의심스럽다는 것. 첫째, 4차 감염. 4차 감염. 그거 제일 겁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공기 감염. 공기 감염. 이 두 가지가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자, 우리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기 감염은 WHO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놨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가 평택성모병원의 케이스를 보면 뭐 에어로졸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에어컨을 통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쏘아서 거의 공기 감염과 유사한 형태의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기 감염이지. 근데 공기 감염이 좀 다른 것이 이제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위에 떠다니느냐 아니면 이제 훅 하고 빨아들였던 그 비말이 훅 하고 퍼뜨려졌느냐 이 차이는 좀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어렵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WHO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공기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외래 환자는 만약에 병원 측이나 이렇게 질병대책본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응급실 쪽에 화장실을 이용해서 화장실에서 어떤 접촉이 거기서 무슨 접촉을 하시는데? 아니 그 손잡이를 잡는다든지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참 근데 그런 접촉이라고 해도 감염력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통 이 바이러스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 나오면은 30분 내로 죽어요. 그러니까 30분 내 기가 막히는 우연 아닙니까 그러면? 30분 내에 만졌던 것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또 코를 만지고 들어가고. 30분 내에. 그러니까. 이런 확률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이게 진짜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제대로 지금 그래서 보건당국이 그 새로 외래 환자들이 감염된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역추적을 하곤 했을 텐데 제대로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바로 최요한 평론가가 말씀하신 이 상황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그래서 걱정이 되는 오늘 거죠. 삼성 서울병원 측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국회에 이제 불러다가 이제 뭐 어떤 상황이냐라고 이제 경로나 이런 것들을 따져 물었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 서울병원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병원이 뚫린 게 아니다. 국가가 뚫린 거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는 서로가 책임을 갖다 넘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책임 공방의 소지들도 있겠지만 사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찌른 거지. 자, 일단 딴 거 다 떠나가지고 초기에 환자 발생했을 때 환자의 정보들을 모든 의료진이 다 공유할 수 있었으면 이런 사태 안 벌어집니다. 안 벌어지지. 삼성 서울병원은요. 지금 14번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메르스 환자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이 환자를 응급실에 두었어요. 근데 이 환자가 수포 전파자가 된 거야. 예. 왜? 몰랐으니까. 만약에 알았더라면 문제가 해결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좀 그래도 가깝게 지냈던 의사분들 중에서 오한준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네, 좀 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랑 방송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격리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진짜? 이 부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러저러해서 내 몸이 이래요. 그런데 한라인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 메르스로 의심되는데요? 그러면 가까운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그 메르스 키트를 갖다 달라고 해서 그 확진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갖다 알아서 격리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꽁꽁 싸매고 알아서 마스크하고 알아서 손 다 씻고 이런 상태로 꽁꽁 싸매고 자기가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저 메르스 환자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몇몇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했지. 아니 그렇죠. 몇몇 의사들은 아니까. 잠깐 근데 이럴 때
찾아간 병원에서 우리는 메르스 환자 못 받아요. 가세요. 그런데 있어요. 이 병원을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참, 미치겠다. 그 병원에선 당연하죠. 자기네들은 메르스 키트를 갖다 만들고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환자는 대중교통수단이나 뭘 이용해서 다시 또 그 병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까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폭탄이 걸어다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 오한님 원장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만약에 전화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딱 됐다. 그러면 가만히 거기 계세요. 움직이지 마! 그래 놓고선 119든 뭐든 가서, 완전히 방역벽을 다 한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3,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격리자입니다. 그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이 3,000명이 넘었어요. 그럼 이분들을 모두 다 의료 전문가인 것처럼 이분들이 다 자기네들이 꽁꽁 싸매고 다 하고 다 격리해가지고 가족들과 접촉도 금하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물론 감기 정도이고 치사율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졌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은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고 칩시다. 35번 환자 같은 경우는 건강한 환자였어요. 자기 스스로 말했잖아요. 그렇죠. 알레르기 비염 정도밖에 없었다고 지금 산소호흡기 차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휴업 조치를 막 내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휴업 조치를 내리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왜냐? 휴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휴업을 통해서 오히려 관리로부터 좀 불안한 공간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지금 그 애들이 잘 가는 PC방. PC방은 감염에 정말 취약한 곳이잖아요. 그렇지.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랬습니다만 그 고등학교 환자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환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응급실에 있었지만 접촉이 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환자 하나가 그 병에 걸려있는 상태로 PC방 안으로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안에서 폭탄이 뻥 터져서 거기 있는 애들 다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WHO, 세계보건기구가 함께 합동조사단이 있잖아요. 합동조사단에서 휴업을 그만 정리해라 라고 이제 조사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게 그러면 휴업을 권고할 때 뭔가 좀 시스템이 또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완전하게 소독을 하고 학교가 정말 거의 격리 수술의 수준에 준할 만큼 의료 전문가도 있고 뭐 이러면서 지금요 보건 관련돼 있는 자격증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학교 안에 한 명씩은 양호 선생님을 둬야 되잖아요. 이분은 이제 의료 전문가가 돼야 돼요. 보건의가 돼야 된다고 최소한.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학교들도 있어. 그럼 그런 학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이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완벽하게 이제 보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휴업을 푼다든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체계도 안 돼 있네.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 교육부는 복지부한테 공 넘기고 복지부는 교육부한테 공 넘기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요. 지금 상황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감기란 영화를 보셨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겠지만 개인이 철저하게 자기 위생 관리하고 그러니까 좀 호흡기가 약하다든지 그런 그런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 집은 애들 밖에 나오면 무조건 씻겨요. 무조건 씻기고 그리고 준비하니까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부로 병원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병원을 너무 좋아해. 우리 막 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병원은 세균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병원으로부터 좀 멀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건강하고 그러면 자연치유력을 믿고 자연치유력을 키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음식들 비타민C를 비롯해가지고 면역력 키우는 증강하는 음식들 많이 먹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된다. 나는 병원 갔다 오면 더 아프다는 얘기가 뭔지 몰랐었어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는 누가 아프면은 가족이 다 가지 않습니까? 다 가고 아이들까지. 그리고 소풍 가듯이 먹을 거 싸가지고 할머니가 아프다. 그럼 다 가가지고 거기서 먹어요. 또 너도 같이.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이러고. 심지어는 환자용으로 나온 밥도 먹어. 밥도 같이 먹어.
자,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네.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병상 늘어나야 되고. 그럼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간호사 문제는 오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간병인들이 지금 병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간병인들을 반드시 둬야 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간병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간호사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법인들이나 의사들이 자기네들 밥그릇은 챙겨야 되는데 비용은 줄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를 많이 잘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들 제도를 갖다 도입한 거야. 맞아. 그래서 개개인들에게 사실은 이 인건비를 떠넘긴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다시 돌려야 돼요. 바뀌어야 돼. 우리나라 수준보다 3배, 4배는 간호사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게 선진국들의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현재 환자를 치료하다가 격리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격리된 그 의료진이 많다 보니까 격리되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나머지 의료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무지무지하게 힘들다는 정말 거죠. 힘듭니다. 정말 힘들게 일을 그렇지 하고 않아도 있다는 일이 거죠. 많았었는데. 그럼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삼성의료원에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 다 빠져나가니까 다른 과에 있는 사람들 다 투입돼가지고 계속 일해서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그렇게 의료진들 목숨을 걸고 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한테는 정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박수. 박수. 화이팅입니다. 몇몇 의료 정책을 하는 네.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이 의료진들은 정말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약속합시다. 예. 공공병상 늘리기. 공공병상 확보. 간호사들 확실한 인원만큼 늘려서 간병인들 없어도 병원 보낼 수 있게 하기. 화이팅! 예. 그리고 의료 수가체계 재점검해가지고 의사들도 나름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기. 예. 그리고 제발 좀 행정가 출신들, 낙하산들 그렇게 보내지 말고 의료 전문가 최소한 차관에는 들어가 있기. 예, 이런 것들 좀 이번 기회에 합시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 병원 자제하기. 예, 아프다고 뻑 가지 말고 나도 반성해 지금. 무슨 어디 잡혀갈 것 같으니까 병원 대신 가고 이러지 말기. 잡혀갈 것 같으니까. 병문안 이런 것도 자제하기 이렇게 갑시다. 그래요. 예.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좀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메르스였고요. 두 번째 이슈는 두 번째 이슈가 오늘이었죠.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예. 오늘 기준금리가 또 인하했네요. 예. 사실은 1.75%라는 기준금리는요, 대한민국 이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을 갔던 거거든요. 근데 1.5가 됐잖아요, 지금. 이게 1.5%포인트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갈 때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1.5%뿐만 아닙니다. 제가 예상컨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추경도 합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추경까지 하면 추경까지 갑니다. 이건 심각한 건데. 왜냐하면은 그럼 엄청난 사실은 인플레가 벌어지잖아요. 네. 제일 먼저 아마 전세값부터 올라갈 거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 추경으로 푸는 것들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푼답시고 또 대기업들한테 줄 테니까. 네. 그러면 또 대기업들은 그 돈 꿀꺽 먹고 있을 테고. 그치. 그걸 부동산을 또 살 거라고. 그렇지. 그럼 집값은 또 올라가. 자, 차근차근 얘기합시다. 차근차근. 자, 오늘은 내가 급했어, 갑자기. 그래? 자, 차근차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작년 말부터 부동산 규제 풀고, 최경환 호가 부동산 규제 풀고 하면서 마구마구 부양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 이유는 뭐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 그럼 한국도 금리 인상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야.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부동산 막 몰려요. 부동산 돈이 몰리고 막 하는데 나머지 부분이 없어. 전세가가 없어. 다 월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뭐냐면은 경기 활성화를 부동산으로 풀려고 그랬어요. 그의 핵심이 바로 초이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가 떨어져야 한다 해서 그때 1.75%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2분기에는 경제가 조금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메르스가 뻥 터졌어. 난리가 메르스가. 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9월이니 12월이니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뭔가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하고 2분기를 딱 봤는데 최소한 3.0 이상은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왜냐하면 다음 정권 창출해야 되거든. 그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2분기 때 뭔가 좀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하다 메르스가 터지니까 이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합세해서 한국은행을 공격했네. 금리 인하에. 해서 근데 딱딱 우리가 쪼듯이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렇게 압력을 줄 수밖에 줬고 거기에 이주열 독립성 갖고 있다고 하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또 그치 뭐 그쪽이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자기 임기 동안에 그냥 뭐 말 들어주고 그다음 저거 챙기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상황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9월에 할지 12월에 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할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고 그 전에 한국 경제 턴 어라운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메르스 때문에 빵 터지고 나니까 안 되겠다. 이거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5%로 떨어뜨린 거고요. 그런데 금리 인하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사실은. 그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런 걸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가 확 부양이 된다든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요. 근데 숫자는 바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서민들이나 실질적으로 경제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를 받고 나서 자 니들이 느끼던 말던 나는 숫자가 여기 있지 않니? 이렇게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한국 경제에 있어서 바꿔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벌 개혁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죠. 사내 유보금. 얼마입니까? 552조. 552조가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풀어. 왜? 자, 대기업 감세하고 뭐 해가지고 대기업에 돈을 주면은 부으면 물이 출출 넘으면서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릇이 커져가면서 이거를 지들끼리 다 받아 처먹어. 밑으로 안 내려가. 이 상황이거든. 이 상황이 여기서 가장 핵심 뭐냐면 금리 인하라든 추경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에 대한 개혁 그리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거. 이게 핵심인데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왜? 지금 상황에서 수치가 바뀌고 그래서 나중에 선거 때 우린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최경환 평론가의 합리적인 그런 포인트는 지금 만약에 재벌한테 그런 걸 강요하면 수치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2% 이하로 또 떨어질 수 있어. 왜냐? 재벌들이 몸살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치. 돈을 더 안 써. 그러니까 단기간적으로는 수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개겨. 뭐 그래서 니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아예 투자 안 한다. 이래 버리면 수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총선을 맞네? 수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대선을 맞네? 이럴까봐 결과적으로는 재벌 눈치를 보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어차피 제가 아침에 방송 중에 인하라는 발표를 해서 난리가 났었죠. 막 자막 고치고 막 다들 동결이라는데 난 인하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 틀림없이 추경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다음 정권이 뭐가 되든지 자기 발등에 떨어진 요것만 끝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대기업이 갖고 있는 552조에 사내 유보금 풀어야 되고 소득 불평등 심화되는 거 이거 바꿔야 한다.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경제용어 하나만 딱 하나 상식적으로 경제용어 하나만 배우고 갑시다. 자.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커플링이 뭐냐면은, 자, 김성수랑 최현이랑 사랑이 커플이잖아. 같이 가는 거잖아. 자, 그래서 링 교환하잖아요. 반지 교환. 근데 디커플링은 뭐냐면은, 거꾸로 가는 거야. 자, 한국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 경제가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디커플링은 뭐냐면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성장하는데 한국은 거꾸로 후퇴하는 거지. 그렇지. 세계적으로 한국은 왕따 당하는 거지. 커플이 아니다. 디커플링. 디커플이 된다. ing 붙어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용어예요. 외우세요. 밑줄 쫙 외우세요. 한국 혼자 뒤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난 여기서 오늘 한참 고민하다가 대안을 찾았어. 대안이 뭔데요? 뭐냐? 경협이야. 남북 경협이라는
발상을 전환하면은 이 문제 풀릴 수 있어요. 저는요, 예. 이 방법, 지금 남북 경합에 대한 얘기는 우리 사전에 맞추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뭘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 문제를 단기간 내에 총선 대선에도 수치로 나타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야. 우리 안 짰어. 진짜 안 짰어. 진짜 안 짰거든요. 왜냐? 시장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엄청난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 생긴 거지.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그러면은 숫자가 그쪽이 뭐가 돼? 생산으로 잡히게 된단 말이야. 당연하죠. 수치로 잡힌다고. 그럼 숫자가 올라가게 돼 있다고. 당연하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 근데 이걸 안 해.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몰라서. 내가 그걸 몰라서. 발상에 지금부터 아니면 정부 여당한테 요구합니다. 발상에 전환하십시오. 남북 경협 시작합시오. 지금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쓰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아요. 돈 쓰게 하는 방법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기업들이 쓸 수 있게 해야 돼. 그럼 투자처를 만들어줘야지. 투자처 만들어줘야지. 북한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야. 맞아. 북한은요, 끝없이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돈이 들어가면 10배, 100배는 무조건 보장해 줄 수 있어. 나오지. 대신, 니들이 괜히 종북, 좌파, 어쩌고, 이러면서 이념, 거짓말 안 하면 돼. 그래, 맞아. 아니, 솔직히 말해, 닦아놓고 말해. 월급 7만원 받는 데가 어딨냐? 전 세계를 뒤져봐라. 월급 7만원 받는 노동자들이 어딨냐? 노조도 아이고, 없다. 아이고, 야, 진짜 웃기고, 진짜. 그런 데가 어딨어요, 솔직히. 내가 진짜 가슴이 아파. 그걸 생각하면. 첫째, 기업을 써줘야 돼. 쓰게 해야 된다. 맞아요. 자, 그럼 둘째. 뭐냐? 우리 사람들,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돼. 그럼요. 내수 경기 활성화는 최저임금 올리면 돼요. 맞아요. 최저임금 올리고, 추경, 좋아. 추경해. 추경한다면 그 돈 얼로 주면 돼? 복지에 쫙 풀면 돼. 메르스 때문에 문제됐던 사람들 쫙 풀어. 그럼요. 세월호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 다 풀어. 이 사람들 자기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여태껏 못 썼던 거 쓴단 말이야. 그러면 경기가 돌아간다고. 이 사례가 아일랜드 사례예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되면 경기들이 진작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 돈이 들어와.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투자가 들어와. 투자가. 자, 북한이 열린다? 그러면 일단 짬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 분명히 북한에 관심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내수가 열린다? 그러면 당연히 회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돈을 회수하지 않고 딱 보다가 이쪽 주식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럼. 아예 기업을 살까? 이런 데가 어디예요?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 살려고 해요. 맞아요. 아직도. 엄청 왜 살려고 하는지 아세요? 중국은 투자할 돈이 넘쳐서. 돈이 넘쳐나서. 돈이 너무 넘치거든. 기축통화거든. 그리고 자기네들은 자신 있거든. 웬만큼 까먹어도 기축통화니까 찍어내면 되거든.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투자가 더 들어오게끔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내수를 갖다 진작시켜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경업으로 막힌 활로를 뚫고, 그러면 그냥 숫자가 단번에 1%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할까요? 아, 잠깐. 우리 또 이거 방법 가르쳐 줘. 우리끼리만 듣겠지. 어쨌든 참. 오늘 발표한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는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발표한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악순환이 벌어지는데, 그럼요. 우리 최유한 평론가가 이미 지적하셨지만 금리가 인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리 인하가 다 어디로 가냐? 빚이 늘어요. 빚이 늘어요. 아니 기업에서도 그 지돈 안 쓰고 빚을 써서 하려고 그러지. 지금 제로금리잖아. 그렇지. 자기네들 돈 써가지고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없지. 부동산을 사는데도 대출 끼고 사. 참 부동산 정책 중에서 정말 어이없었던 게 안심 전환 대출이었잖아요. 안심 전환 대출을 통해서 이득 본 사람들이 소득 분위로 따져보면 상위 10%가 이득을 봤다면서요. 그렇지. 맞죠.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안심 전환 대출에 관련된 글까지 썼어요. 최유한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어디 타겟을 맞췄느냐 하면은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을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충성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고층에 맞춘 정책이에요. 이것이 우린 몰랐지. 사실 겉으로 보면 안심 전환 대출이래. 너무 좋잖아. 그래서 우리 집 살 때 쓴 돈을 저리로 바꿔준대.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이렇게 생각해서 딱 은행에 가보세요. 조건이 옌병 엄청 많아. 이 조건 따지고 저 조건 따지면 나 같은 사람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난 아예 알고 가지도 않았잖아. 도대체 누굴 위한 거야? 누구긴 1번 찍는 사람들 위한 거, 1번 찍는 사람들을 위한 거. 고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보면서 잘 대처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럼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는 거겠지만 똑똑히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그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요구해야 될 땐 굵직한 정책은 금리 인하를 해서 우리들 다 빚쟁이로 만들지 말고 4월 한 달 동안에 10조 100억인가가 늘었죠? 가계대출이? 가계대출, 예. 지금 가계대출이 얼마? 1100조예요? 1100조요, 예. 이러다 다 망해요, 다 망해. 몇 달 전에 이야기했을 때 1000조, 예. 1000조가 가까이 옵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1100조예요. 1100조. 네. 넘어갔어요. 예. 자,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빚을 져서 이 경기를 떠받치라라고 하지 말고 지금 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협박한다고 푸냐? 야, 뒤에서 그 룸사롱에서 술 마시면서 똥구멍 긁어준다고 풀어요? 옛날처럼 막 그야말로 이제 뭐 혜택 준다 그래도 안 풀어. 안 풀어요. 불안해서 안 풀어. 불안해서. 자, 우리가 확실히 보장해줄게. 북한 절대로 못하게 해줄게. 중국과 다 얘기하고 다 해가지고 절대 꼼짝 못하게 해줄게. 여기만큼은 꼼짝 못하게 해줄게. 자, 경협해가지고 돈 쏟아 부어봐. 니들 무조건 100배 남길 수 있어. 당연하지. 10배, 100배를 남길 수 있어. 해주면 그러면 기업들이 북한이라고 가서 안 갈 것 같아? 다 가지. 돈 되는데. 자, 여보세요. 경협이 삼성이 북한이라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죠. 북한에서 솔직히 말해서 북한 사람들 손기도 굉장히 좋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다 조립을 한다고 생각해봐. 7만 원 주고 조립시킨다고 생각해봐. 거기 그치. 공장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지. 그 경협이 남북 간의 그 정치적으로 얼어붙은 것까지 녹일 수 있고요. 중국과 북한과 한국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면서 또 다른 관계를 긴장 완화가 되고 또 다른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본을 오히려 고립화시킬 수 있고 일본으로 가는 투자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고 미국도 우리를 갖다 눈치 보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더 자세히 얘기해주면 이거 갖고 또 제가 또 써놓는다. 갑자기 또 남북 경협 발표 박근혜 뭐 북에 간다 이럴까봐 정리하시고 이럴까봐 자 생각하고 있어. 세 번째 자, 이슈 첫 번째는 지금 메르스,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 세 번째 황교안 청문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진짜. 근데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예. 그 뭔 소리야? 그래서 사람들 다 그 얘기 하더라. 뭐 심지어 우리 장인어른께서도 이번에 청문회 봐봐. 결정적 한 방이 없잖아. 다 그 써놔 있는 그거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요? 여보세요. 지금 제가 황교안이 얼마나 부적격한가를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 우리들이 읽어드릴 텐데, 이거 한 건만 있어도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면,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이거 중에 한 건만 있어도 아웃! 결정적 한 방! 야당은 전부 국회 보이콧, 뭐 청문회 난리 나고, 그러면 언론에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을 갖다가 내세워서 어떻게 총리를 시키냐 했었을 것이 11개나 있어요. 11개. 그것도 이번 부실하다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힌 게 11개야. 안 밝혀진 건 얼마나 많을까? 정리해봅시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국 후보자의 부적격 이유를 합친 형국이다. 네. 진짜 형국이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가 병역 면제였죠. 이거 뭐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뭐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결정적인 비슷한 증언들도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동창인 노회찬 전 의원, 그 정의당 전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디 가서 갑자기 이 사람이 병역 면제를 받았던 그 시기가 지금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래요. 예, 재학 시절에 3차례 연기했고 그 365만 명 중 4명만 면제받는 그러니까 91만 분의 1의 기적을 일으킨 만성 단마진. 발음도 안 된다. 만성 단마진입니다. 이 만성 단마진이 만성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은 진짜 수년간 고생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한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 두드러기나 이런 걸로 고생을 하다가 솔직히 제가 두드러기로 고생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때문에 이제 나았는데 그 두드러기가 어떠냐면요. 실제로 어떨 때는 정말 튀김의 튀자 소리만 들어도 몸에 돋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로 전혀 병력에서 그런 걸로는 한 줄도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두드러기 있었는데. 그게 완치가 됐는데 최소한 몇 년을 고생했느냐. 저 같은 경우도 7년 고생했어요. 오래 고생했네. 7년 고생했는데 병역이든 뭐든 병원 기록에도 올라가질 않아. 만성 단마진이라는 그런 병명이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뭐 음식 잘못 먹인 걸로 생긴 일시적인 두드러기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면제되고 나서 1년도 못 돼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냥 싹 났고 갑자기 치유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렇죠. 자, 병역 면제 의혹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연결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이라서 군대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이 사람은요, 저긴 가봤대? 교련 이런 것도 아마 안 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왜? 그래도 자기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을 때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니까 병역 미필자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가가지고 거기서 구성원이 되는 거죠. 거기서 결정을 해야 돼. 군의 군자도 모르는 사람이. 글쎄. 근데 대통령도 여자니까 없고 국무총리도 그럼 국방부 장관 이후에 누가 거기에 글쎄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국무총리,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등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구성이 됐는데 이 정권에 얼마나 군대에 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명박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군 통수권에 부적격 사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두 번째 이유가. 세 번째. 전관예우. 전관예우 문제. 이 전관예우는 안대희 후보를 날린 거죠. 17년 동안 16억 9천만 원. 근데 그 중에서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선임계를 낸 게 3건밖에 없어요. 이거 범죄예요. 안대희 후보는 이러지 않았어요. 안대희 후보는. 자기가 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선임계를 다 내고 안대희 후보는 변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께서는 선임계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사건의 변호사입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가 없이 119건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굉장히 또 많은 돈을 챙겼어요. 그래요? 16억 9천만 원. 이명박 정부에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7개월 동안 7억 원 벌었거든. 근데 감사원장도 이랬는데.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도 서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정동기 후보자는 되게 억울할 거야. 왜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랬을 거야 아마. 지금 웃고 있을 거야. 웃길 거야. 자, 네 번째. 자, 가장 중요합니다. 19건을 지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지웠는지 봤더니 이제 드러난 거야. 자, 그 19건 중에서 하나가 사면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수임이 아니래. 수임을 안 하고 그냥 사면 절차만 설명을 해줬대. 사면 절차는 네이버에 사면 절차 다음에서 칩시다. 다음에 사면 절차 이렇게 치면 쭉 나와요. 그럼 당연하지. 나온다고요. 그런데 변호사한테까지 얘기 안 하고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에 무슨 비서관한테만 전화 걸어서 봐도 나와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나와요. 그런데 왜 돈을 줘가면서 사면을 갖다가 수임을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사면 사건을 수임한다라는 것은 연주를 통해 가지고 쇼부 봐달라 이 얘기거든. 이때 당시가 참 공교롭고 참 우연으로 이 황교안 후보자의 친구가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네. 그렇죠.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사면 절차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사면 업무를 자문했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알선수재라는 거예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모르니까 자기가 사면 사건을 수임했다라고 하는 거고, 사면 업무에 정통한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난 그런 거 안 한다. 왜? 그거 알선수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다. 근데 황교안은 몰랐으니까 사면 사건을 수임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야. 알긴 알았던 거야. 그거 전혀 몰랐다면 왜 지웠겠어? 화이트로. 야, 나중에 화이트로 꼼꼼하게 지웠다니까. 나중에 안 거지. 자기가 법무부 장관 될 줄 몰랐던 거지. 그때 당시. 그때 몰랐던 거예요. 그냥 가늘고 길게 검사만 해가지고 검사장 하나 정도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정말 누구한테만 잠만 보면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결론적으로 사면 사건 수임한 그거는 100% 알선수재입니다. 범죄자입니다. 또 100%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은 건 최유한 평론가의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거.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이것도 사실은 범죄라고 봐야 돼요.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을 안 해.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었죠. 배짱이야. 너 깜짝 놀랐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구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청문회 대상인데 자료 제출하지 않아.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하라고 강제로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안 제출해?
이렇게 됩니다. 그럼요. 예. 거짓말인 것 같으세요? 참, 나 진짜. 아, 이게 자료를 안 주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거를 언론에서는 그것도 주류 언론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황교안 작전의 승리래. 작전의 이게 승리라고 작전의 승리입니까? 이게 능력입니까? 이렇게 다 해. 누구나 다. 몰라서 못 해?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고 최소한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따위 짓을 해서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고등학교 때 기록북도 집에 기록부를 복사해 놓은 게 없어서 못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쪽팔린 줄 알아야지. 정말 창피한 거고. 자, 시간 없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헌법질서 수호자임을 자처한 국무총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그 중에서 하나 탈법, 편법이 많았다는 그 중에 거죠. 하나. 그 납세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종합소득세 3건을 한꺼번에 납부를 해요. 네. 이게 한 3년 됐다며? 이게 세법을 몰라서 그랬대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세법 모르면 누가 아냐?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세법 잘 압니까? 잘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정도는 알아. 이 정도는 모르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친척이라든 뭐 혹은 친구라든 물어보고, 후배라든 전화해가지고 야 나 어떻게 세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친절하게 우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5만 원만 주세요. 저 세무사니까 저한테 수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 주고 저 싸게 그래도 받았어요. 남들은 그래도 12만 원 받는데 후배라고 5만 원에 해준대. 그래서 여기 맡겼어요. 그래서 종합소득 철회했거든요. 나도 좀 소개해 좀. 그러면 됩니다. 정말 이거 세법. 아니 법 모르는 사람이 무슨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를 왜 해요? 법을 모르면 그냥 집에서. 넘어갑시다. 자, 7번째. 그리고 이건 얘기를 해야 돼. 뭐 어느 거?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했어요. 이것도 법을 모르고 가신 겁니까? 이거 다운 계약서 하나 갖고도 날아간 사람들 있죠? 날아간 사람 있죠. 많죠. 예. 그다음 7번째. 7번째. 국무총리로서 국민화합과 통합에 맞지 않고요. 어디에 맞냐면 박근혜한테 맞아요. 5.16 혁명이랍니다. 그렇죠. 네. 편향적 역사관과 종교관을 갖고 있는 게 다 드러났어요. 이것도 나중에 법무부 장관 때도 계속 질의를 갖다 해서 물었더니 교과서에 써져 있는 것으로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말 애들려 하십니다. 아이고, 정말. 진짜.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노회찬 전 의원이 확실하게 밝힌 게 삼성 엑스파일이었죠. 네, 8번째. 그때 삼성 엑스파일을 도청을 했지만 사실 이거를 깐 게 누구였어요? 국정원에서 까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건 도청팀, 미림팀이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에요. 국가정보원의 도청팀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나눈 대화를 도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청을 했지만 이거는 팩트라는 거죠. 팩트. 어떤 게 팩트냐고요? 삼성 엑스파일에는 삼성이 대선 자금을 제공하고 정관계 인사 그리고 검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떡값을 주고 관리한 잠깐만 우리 여기서 떡값 이러지 맙시다. 그냥 뭐라고? 뇌물이에요. 뇌물을 그 지속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을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자리나 영향력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도청을 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도청한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잖아요. 여기에 이 명단에 황 후보자 이름이 있다. 네.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어떤 언론사가 밝혔죠. 네. 그랬더니 그 언론사를 지금 소송을 했어요. 소송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거를 확간 노회찬 전 의원이 돼버렸죠. 네. 의원에서. 그러니까 부실수사. 자 보세요. 삼성 엑스파일 부실수사 황교안 문제죠. 당시 검사는 이거를 담당해서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엑스파일에 거론된 검사들 전부 무혐의. 전부 불기소. 삼성 쪽도 무혐의. 누가 덤태 있었냐? 이거를 깐. 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논리가 너무 웃기잖아요. 논리는 불법 도청이니까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 근데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래서 명예훼손을 했다. 그래서 결국 노회찬 의원을 상실. 의원직 상실.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걸 한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 후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짜증나. 그다음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실제로 소신껏 수사를 할 때 감찰 지시를 내려 법무부 장관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혼외자해서 낙마를 시키죠. 그때 그래가지고 수사 방해잖아요. 그 수사 방해죠.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가 없었던 못난 장관이다라고 그 주변에서 많이 입방을 찧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자. 예. 자, 다음 10번째. 그 다음에 10번째. 뭐 기부한다고 그러고 기부 어디 갔어? 예,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얘기 중에서 그 고액 그 정관예우 의혹, 이것과 연관이 돼 있죠. 17년 동안 16억 9천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기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부했다는 기록들을 쭉 더듬어 봤더니 16억 9천 중에서 1억 4천여만 원 정도만 기부된 게 있는데 많이 기부했네, 1억 4천. 저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11조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아, 맞다.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1조만으로도 1억 6천 내셔야 되거든요. 1억 6천 내야 되는구나. 이분은 자기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분이세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 자기가 신앙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그런 사람은요, 이게 11조 강요의 논란들이 있지만 그거 다 떼놓고 우리나라 그 교회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 16억 9천 들어왔으면 1억 6천 9백은 떼놓고 그 다음에 주정한 거면 주정원금대로 해야 되고 감사원금대로 해야 되고 건축원금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기부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그 신앙이 독실하다며. 네. 그리고 여기에는 1억 4천 중에 뭐도 들어가 있냐면 뭐 다른 기부단체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직이 되면 다들 무슨 일이 있으면 의뢰해야 돼요. 안 하면은 그 욕먹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긁어서 합해도 1억 4천이야. 이걸 왜 그렇게 추정하냐면 이걸로 다 세금 혜택을 받거든요. 기부금 명단 내고 혜택 받잖아. 그 혜택 받았으니까 다 이건 세금 신고를 한 거야 또. 꼼꼼히 세금 신고한 걸 다 봤더니 1억 4천인 거야. 우와, 꼼꼼하시네. 자. 위증 논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나는 변호사 선임계 제출을 다 했습니다. 다 했다. 119건의 선임계를 다 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3건 냈네. 뭐야? 이거 무조건 위증이야. 제주 진짜 좋다. 청문회를 뭘로 본 거냐? 졸로 본 거죠. 물로 본 거죠. 네, 물로 본 청문회를. 얼마나 우습게 왔으면 이렇게 위증을 하고도 위증으로 고발을 안 당해. 아직까지. 이건 뭡니까 도대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11가지 있는 위증 논란까지 살펴봤는데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이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논문 표절. 예. 그리고 다운 계약서 작성. 예. 그리고 위장 전입. 예.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나와도 낙마됐다? 실제로요. 제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김병준 그 전 장관 후보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논문 표절도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거는 인용할 때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거야.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을 갖고, 참 꼼꼼하게 살펴봐야지. 교육부 장관을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건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죄송합니다. 그거를 논문 표절하고 범죄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결과적으로 온갖 망신을 갖다가 열흘인가 줘가지고. 엄청나게. 결과적으로는 낙마를 시켜놓고. 낙마를 시켰어. 황교안한테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자, 나 딴 거 다 떠나가지고요. 이 두 사람 우리 떠올려야 됩니다. 첫째, 강호동. 강호동 씨가 탈세 의혹이 있었을 때 어떻게 신문이 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탈세 의혹이 있었을 때예요. 이거는 돈 낼 거를 자기 기준에 의해서는 다 신고해서 냈어. 그런데 세무서에서 솔직히 말해서 세무서에 좀 너무 심했어. 연예인들 길들이기를 좀 한 겁니다. 세무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축소해서 탈루한 의혹이 있다라고 언론에 먼저 뻥 터뜨렸어. 그래서 그걸 갖고 급히 나중에 다 추계를 해가지고 다 냈는데 심지어는 가상금까지 다 냈어. 가상금까지. 그런데도 온갖 난리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MC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모든 걸 다 접고 자숙했다. 거의 3년. 황교안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3년간 자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간 자숙을 하십시오. 권할게요. 예. 네. 근데 그때는 어떤 공직에도 올라가지 말고 3년간 자숙, 로펌에도 들어가지 말고 왜? 강호동 그렇게 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연예인보다도 못한 국무총리를 얻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죠. MC 자리가 국무총리 자리보다도 그렇게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승준 씨한테 지금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병무청 어떻게 해요? 아니 병무청 보세요. 지금 현재 발표된 기록에 의하면 병적 기록 보세요. 예? 그 병역 면제 판정이 만성 단마진 판정이 나오기 6일 전에 먼저 됐네. 이러고 나서 무슨 실수?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병무청이. 그러면 유승준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십니까?
그렇다고 유승준을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는 마음 전혀 아니에요. 없어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요것만 따가지고. 다만 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인사청문회가 맨 처음 도입됐을 때까지만 해도 논문 표절에 다운계약서 또는 위장전이 한 가지만 나와도 아웃됐어요.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났네? 그러고 나서 이명박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4대 필수 과목이 생겼죠. 예. 위장전이,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4대 필수 과목이 됐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근데 뭐 장관 되는 상황이 여기에 있어요. 황교안은 뭘까지 얹은지 아세요? 위증, 그다음에 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거기다가 알선 수재 이런 걸 하고도 국무총리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 80%가 지금 반대한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야당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자숙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스스로 자숙해야지 지금 맞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근혜 정권은 정관예우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4+2라는 얘기 있습니다. 논문 표절을 해가지고. 네. 자, 아무튼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숨가쁘게 세 가지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실한 정책들. 부실 정책. 첫째, 의료 정책 부실. 그렇죠. 메르스 정책 부실. 네. 그다음 둘째, 기존 금리와 관련돼 있는 모든 경제 정책의 부실. 그다음 세 번째, 청문회 부실. 이 세 가지를 논했습니다. 제발 우리 대한민국 더 이상 부실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실한 데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너 지켜보고 있어. 다음 주에 다시 지켜보고 있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아니야? 너무 세게 있어. 자,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최요한, 김성수의 맛있는 수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지켜본다. 지켜본다. 참 진짜.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